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지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원인 국토인식과 지리정보에서 첫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한국지리는 이제 처음 해보는데요. 한국지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일단 쌤이 PPT의 내용은 수능 특강을 베이스로 텍스트랑 이런 걸 쭉 꾸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요. 3개의 교과서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3개의 교과서에 있는 좋은 자료들은 따로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여러 사진들도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수능 특강이고요. 그리고 3개의 교과서에 있는 좋은 자료들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관련 수능 기출문제도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간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국가의 자연 환경이나 인문 환경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위치가 뭐냐면 거기 있는 것, 이걸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도 결정되고 인문 환경도 영향을 받더라 이런 겁니다. 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위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그 강의를 찍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이슈가 뭡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일 겁니다. 그럼 그 전쟁 왜 일어났지? 살펴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거기에 있어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게 위치의 특성이에요. 거기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영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준 거죠. 선생님이 세계지리였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스토리를 좀 풀로 들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한국지리다 보니까 풀 스토리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 거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위치는 무엇이 있냐? 종류가 있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위치, 절대적 위치, 바뀌는 위치, 상대적 위치가 있더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각각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리적 위치입니다. 어머! 수리, 마수리? 그런 거 아니겠죠? 수리, 뭡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위치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은 수학 영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영수 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한다면, 근데 선생님은 언수회라 그랬거든요. 언어, 수리, 외국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국수형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또 세대적 차이가 나네요, 그죠? 괜찮아요. 어쨌든 숫자로 표시되는 위치래요. 그럼 우리가 위치를 표현할 때 숫자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위도하고 경도가 있더래요. 자, 위도하고 경도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란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을 얘기해요. 각. 자,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이래요.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몇 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도기 했을 때 해봤죠? 예, 요거 0도. 왜 두 개가 써지죠? 0도. 우리가 이 0도를 적도라고 부르죠. 적도. 자, 위쪽은 적도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적도 기준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라고 합니다. 자,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 중심과 이루는 요 각. 그래서 여기를 위도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반구니까 약 한 30도 노스, 북반구니까 노스라고 표현해주고, 한 요 정도, 여기는 한 60도 정도 되겠다 해서 60도 노스 이렇게 표현해주고, 수직으로 가면 90도 노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요 친구는 몇 도일까요? 자, 120도라고 답변했다면 틀렸어요. 왜? 정의가 뭐였습니까?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 요거예요, 요거. 즉, 지구가 돌고 있잖아. 얘랑 똑같은 거야. 얘도 60도인 거예요. 60도 노스. 그래서 90도까지밖에 없다. 밑으로도 똑같아요. 여기도 30도, 60도. 자, 여기는 남반구니까 사우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90도. 그래서 위도는 90도 노스에서 90도 사우스까지밖에 없다. 90도로 표현된다. 네,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 되는 겁니다. 위도는 요거고요. 자, 경도 살펴볼게요. 경도는 지구를 북극과 남극을 이은 세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선. 자, 이 경도의 기준 역시 영도입니다. 영도. 여기 영도가 어디냐면요. 영국입니다. 영국. 아, 영국이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영국 기준으로 좌우로 쭉쭉쭉 펼쳐나가잖아요. 영국에서 동쪽에 있으면 이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영국에서 서쪽으로 가면 웨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요거 조금 이따가 자세히 또 살펴볼 겁니다. 이 경도에 관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구는 여러분 한 바퀴 돌면 몇 도? 360도 한 바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트, 웨스트 쭉쭉쭉 가다가 만나겠네. 어디서? 180도에서. 180도 이스트 혹은 180도 웨스트. 여기가 경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네, 요건 이따가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도하고 경도 알았어요. 개념 체크했어요. 그러면 수리적 위치란 이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는 위치래요. 그래서 위도는요 아주 크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죠. 기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고 있거든요. 태양 에너지 받아들인 양이 달라요. 그건 나중에 기후 파트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할게요. 어쨌든 위도가 어마어마하게 기후에 영향을 주다 보니 그 기후에 맞는 식물들이 자라요. 식생.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이 위도 때문에 생겨요.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위도 어떻게 표시해? 우리나라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위치 여기 있어요. 33도에서 43도에 있더라. 여기쯤이네요. 여기쯤. 그래서 북반구의 중간 위도쯤에 있다. 중위도쯤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몇 도를 기준으로? 38선을 기준으로. 38선이 뭔데요? 38도 노스예요. 노스. 요거 왜 한 건데요? 우리나라 딱 남북으로 쭉 이었을 때 요거 가운데가 어디야? 한 게 38도 선이었던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확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만 하면 돼요. 33 그리고 43 38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나온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냉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데 있었으면 이 특징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요런 특징들은요, 기후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할 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도는요, 경도는 사실 위도보다 크게 중요도가 떨어져요. 여기는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거든요. 그런데 경도는 딱 요거 하나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차예요. 시차에 영향을 주더라. 시차. 그래서 표준 시간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더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이스트. 영국보다 동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동경 124에서 132쯤에 있습니다. 자, 이건 기억하기 쉽게 가운데가 127이에요. 127도 이스트라고 그냥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표준 시각은 몇 시입니까? 그래서 127도 이스트에서 시간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조금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밑에 135도를 사용했대요. 요거는 시차 계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수리적 위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동서남북 끝지점에 있는 곳들이 어딥니까를 살펴볼 수 있더래요.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북쪽 끝은요, 여기래요, 여기. 북한 요거 끝자락. 여기가 북쪽의 끝이에요. 동쪽으로 가장 끝에 있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곳, 독도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다. 서쪽 가장 끝이 여기입니다, 여기. 약간 우리나라 한반도가 약간 토끼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토끼 이렇게 귀 있고. 그럼 귀 끝이 북쪽 끝, 앞에 입 쪽, 여기가 네, 서쪽의 끝이다. 서쪽 끝. 네. 그리고 가장 남쪽 끝에 있는 데가 제주도 밑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남쪽 끝이다.
라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위도 가운데 몇 도? 38도. 38선. 그래서 38선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면 된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5 한 개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앙 위선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운데 지나가는 경선은 127도다. 약 127도가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도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차 계산은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지구는요. 계속 혼자 돌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 어느 방향으로 돌아요? 이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따라다라다 따라다라다.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이런 일이 발생하더래요. 자, 해님이 있어요. 해님. 햇님이 햇빛을 쏴줍니다. 태양 에너지를 쏩니다. 자, 쌤이 지구예요. 쌤이 지구입니다. 쌤이 이렇게 자전을 한단 말이죠. 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쌤이 왼쪽 어깨를 봐주세요.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분필로 이렇게 하면 되죠. 주황색 분필과 보라색 분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돈대요. 따따따따따. 자, 주황색 분필은 햇님을 만났어요. 즉,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자, 밝아진다. 자, 근데 보라색 보세요. 보라색은 아직 햇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밤인 거예요. 괜찮죠? 쭉 가다가 가다가 이제 주황색이 해를 완전히 만나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주황색이 햇님이랑 멀어지려고 할 때 보라색은 이제 햇님을 만나네. 아, 그래서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어서. 자, 그럼 살펴봅시다. 주황색은요, 이 보라색보다 시간이 빠른가요? 늦은가요? 빠르다, 늦다의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를 먼저 만나요? 나중에 만나요? 짜짜짜짜짜 돌다가 주황색은 해를 만났네. 새벽 6시라고 가정해 봅시다. 새벽 6시면 여기 지금 해 안 만났죠? 여긴 밤일 거예요. 밤. 완전 밤. 그러니까 쭉 가다가 똑같은 위치 왔어요. 여기 이제 새벽 6시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미 한낮이었겠죠. 한낮이. 거의 이제 해 지려는 거. 그죠? 주황색이 더 시간이 빠르다. 즉,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릅니다. 괜찮으시죠? 자,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360도 24시간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지구가 1시간 동안은 몇 도 움직여요? 1시간 동안은? 이거 나누면 되죠. 360을 24로 나누면 되죠. 360도를 24로 나누면 놀랍게도 15도가 나옵니다. 즉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쌤 왼쪽 어깨 요만큼 이렇게 15도 정도의 차이만큼씩 1시간씩 시차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시간이 기준이 되는 곳이 영국이라 그랬죠? 영국이 경도 0도예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도를 딱 봤더니 우리나라 몇 도? 127도. 자, 이거 15도라 그랬죠? 15도에 1시간씩. 그러니까 15도에 1시간. 30도에 2시간, 45도, 60도, 75도, 90도, 105도, 120도, 135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가 딱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우리가 딱 여기 있는 거야. 여긴 8시간 차이고 여긴 9시간. 이 영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8시간 30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20도를 그냥 쓸까? 135도를 그냥 쓸까? 하필 그때 지나가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여기가 120도거든요. 여기가 북경, 베이징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울게요. 여기가 135도 이스트. 여기가 어디 지점이냐면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을 지나가고 있죠. 여기는 북경, 중국을 지나가고 있어요. 선택해야 돼. 따단. 일본을 할까? 북경을 할까? 하다가 누가 더 선진국이었습니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의 시차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 시각을 하는 표준 경선은 135도 이스트예요. 네, 우리나라 지나는 가운데 경선은 127도쯤이에요. 근데 표준 경선, 시간으로 활용되는 건 135도 이스트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여행 가면 시차 있어요? 시차 없는 거예요. 시차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다시 시차 계산으로 와서요.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 겁니다. 자, 영국이 시간의 기준 0도였어요. 우리나라는 135도 이스트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영국의 시차는 몇 시간이 나는 겁니까? 135도를 15도로 나눠보면 되겠죠? 135를 15로 나누면 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 왜?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아까 동쪽에 있는 게 해를 먼저 만났죠? 우리가 더 빠르다. 우리가 시간이 더 빠르다. 그러면 시간 계산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3월 10일 오후 3시라면 영국은 몇 시일까요? 라는 게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3월 10일 오후 3시래요. 자, 여기서 시간 계산의 꿀팁. 무조건 24시간 형태로 바꾸세요. 이렇게 오후 3시라고 하면 헷갈려요. 그죠? 15시로 바꾸세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대요. 그럼 영국은 몇 시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절대 헷갈리지 않게 풀려면 수직선 그냥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수직선 그냥 하나 쭉 그리고요. 무조건 가운데 영국이 있는 거예요. 영도, 영국. 여기가 영국이죠? 양쪽 끝이니까 여기는 180도 이스트가 되고요. 여기는 180도 웨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겠네요. 135도 이스트예요. 이게 1350 같네요. 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시차는 몇 시간? 9시간.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으니까 해를 더 먼저 만났다. 우리가 더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영국은 우리보다 시간이 더 늦어야 돼요. 15시에서 9시간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영국은 몇 시? 영국은 몇 시? 영국은 여기서 9시간을 빼요. 빼면 되겠죠? 3월 10일 6시가 되겠죠. 오전 6시가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똑같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면 미국은 몇 시일까요? 미국 LA는 몇 시일까요? 자, 여기 좋네요. 위치 좋네요. 120도 웨스트래요. 자, 수직선 체크하세요. 120도 웨스트. 여기쯤에 있겠네요. 대충 할게요. 자, 120도 웨스트는 영국과 몇 시간 차이가 납니까? 요거는 여기서 15 차이 나니까 8시간 차이가 나네요. 아, 우리나라하고 LA하고의 총 시차는 17시간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17시간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17시간 빼면 되겠죠. 왜? 우리나라가 LA보다 동쪽에 있으니까요. 시간 기준을 봤을 때 동쪽에 있었으니까 더 빠른 거니까 여기서 17시간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빼면은 마이너스 2시간이 나오네요. 15에서 17, 마이너스 2시간. 선생님, 마이너스 2시간이란 개념이 있나요? 있지. 전날로 돌아가면 되잖아. 전날로. 그러니까 하루가 까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LA는 몇 시? 3월 9일이 되겠죠. 시간은 24시간 기준이잖아요. 거기서 2시간 뺐대요. 그러니까 22시가 되겠죠. 즉 오후 10시가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자, 여기서 하나만 응용해 볼게요. 하나만 응용해 볼게요. 보시죠.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죠. 엄마! 나 3월 10일 똑같이 할게요. 그냥 오후 3시에 LA 갈 건데 엄마! LA 갈 거야. 나 근데 비행기 시간이 14시간 걸린대. 자, 3월 10일 오후 3시에 출발한 이 친구는 LA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몇 시일까요? 갑자기 이 비행기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헷갈릴 게 없어요. 왜? LA, 딸과 엄마라고 해봅시다. 딸과 엄마가 통화하고 있는 동안 LA의 시간은 여기 멈췄나요? 아니잖아요. 요 구한 시간. 이 시간이겠죠. 엄마가 통화한 시간 2시간. 딸이 통화한 시간 2시간. 둘 다 2시간이고, 엄마 나 14시간 걸려. 그 말은 여기서 14시간 걸렸다는 거고, 엄마도 똑같이 14시간 뒤에 만나는 거죠. 그럼 몇 시에 도착할까요? 그냥 LA 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14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도착했을 때 시간은 3월 38시간이네요. 36시. 36시라는 거 있어요? 24시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하면 되겠죠. 하루 더해. 24 빼. 빼. 그럼 여기 11, 12시에 도착하는 거죠. 어머, 출발 시간보다 오히려 시간을 벌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 오히려 하루 이득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LA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오면 하루를 손해 보겠죠. 네, 더해지니까 시간이 동쪽으로 오는 거니까. 괜찮으시죠? 비행기 시간이 있으면 그냥 현지 시간 구하고 비행기 시간 더하면 현지 시간 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차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텍스트 살펴보면 경도는 표준시 결정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는 127도쯤이 가운데입니다.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디 쓸까? 표준경선 어디로 할까 하다가 동경 135도 일본 거를 따라서 쓰기로 했다. 그래서 본초 자오선이 지나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경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걸 보시면요. 자, 여기 우리나라가 가운데는 127도 선을 지난다고 했고 표준경선은 여기 있는 135도 선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독도도 여기 제주도도 똑같은 시간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가 뜨는 시간은 다르겠죠. 왜요? 자전을 하니까요.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그럼 누가 더 먼저 해를 만납니까? 동쪽으로 갈수록 해를 먼저 만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일본 국기 아시죠? 일본 국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이거 해거든요, 해? 일본 국기가 왜 이 모양이냐면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동경 135도 이스트 거의 동쪽으로 위치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해가 제일 먼저 뜬다라고 해서 국기 모양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어쨌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해를 가장 먼저 만난다. 우리나라에선 독도가 해를 가장 먼저 만난다. 똑같이 시간이 같아도 해는 여기가 먼저 뜬다. 그래서 우리가 일출 볼 때 어디로 가요? 동해안으로 가잖아요. 왜요? 여기가 해가 더 빨리 뜨거든요. 나 서해안 가서 일출 봤어. 물론 보일 수 있겠지만 좀 잘못 찾아간 거죠. 그죠? 가장 우리나라에서 해를 늦게 만났네요. 괜찮으시죠? 경도는 이렇게만 활용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리적 위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엔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란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형 지물. 자, 여러분 이 지형 지물은 쉽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에 표현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적 위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래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형지물로 표현한 거죠. 대륙 이런 걸로 표현한 거니까요. 유라시아가 뭡니까? 유럽과 아시아 합친 겁니다. 우리나라가 위치 어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더래요. 뭐? 계절풍이 불더라. 우리나라 여름 엄청 덥고 엄청 습해. 우리나라 겨울 엄청 춥고 엄청 건조해. 왜? 여기 있어서. 위치, 여기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방금 얘기한 여름에는 겁나 뜨겁고 겁나 습하고 겨울에는 겁나 춥고 겁나 건조하고가 대륙성 기후예요. 왜? 여기 있어서. 그래서 여름은 여기 써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커. 왜? 여기 있어서.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는 반도 국가야. 그러다 보니 나타난 특징이죠.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출입하는 바다가 많으니까 많이 해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삼면이 둘러싸인 반도 국가인데 우리 위쪽은 또 육지로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 왜? 반도 국가여서. 그리고 위도 막혀 있거든. 이게 지리적 위치죠. 그래서 대륙과 양방에 진출하기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리적 위치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위치는 관계적 위치입니다. 관계적 위치. 여러분, 관계가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 친구 관계, 뭐 이성 관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관계 쉽게 변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이러고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 위치는 변한다. 그래서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 위치다. 네, 그래서 각 국가와 주변 국가와의 정치, 경제, 문화,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나라 일본이랑 친했다가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수출 규제 막 했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 재팬 하면서 딱 했잖아. 관계 탁 끝났고. 그죠? 우리나라 막 중국이랑 무역 많이 하는 것 같다. 중국이 막 보복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또 막 사이 안 좋아지고. 그게 관계적 위치예요. 자, 살펴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이었대요.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식민지로 한 이유가 뭡니까?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었고 그 러시아랑 중국이 일본이 어떻게든 조선 먹으려고 했던 걸 막으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얘네 또 해양으로 나가려는 곳이었거든요. 딱 거기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니까 마침 위쪽은 공산주의, 여기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랑 민주주의가 완전히 딱 부딪히는 공간. 아주 기가 막히죠, 위치 선정이. 네.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중심지다. 이거 계속 바뀌고 있네요. 상대적 위치, 관계적 위치라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최근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떤지 그냥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요충지예요.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중심에 있어요. 한중일 사이에 그 중국과 일본 세계적으로 영향이 엄청난 그 두 나라 사이에 껴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고 있잖아. 대박이죠. 네, 그리고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이래요. 자, 요거는 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대충 그릴게요. 북미, 남미, 호주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유럽은 그냥 일로 가면 되죠, 미국이랑.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교과서인데 우리 연결하는 관문이죠. 네, 관문입니다. 비하면 안 돼요. 비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정치적, 경제적 역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가입되어 있죠. 이거 그 국제연합 가입되는 이슈 나온 그 영화가 최근에 개봉한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예요.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모임이라고 불리는 OECD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에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2010년에요. 우리나라가 이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행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수능이 한 주 밀렸어요. 네, 이 대단한 회의입니다. G20. 네. 그 수능이 밀린 게 여러분들은 포항 지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도 밀렸어요. G20 정상회의 하면서. 국제기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최고죠. 유튜브만 보면 진짜 국뽕이 차오른다.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넷플릭스, 그다음에 음악 장난 아니죠. 진짜 전 세계인들이 달고나라를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전 세계인들이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방탄소년단 춤을 추고 막 블랙핑크 막 보고 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우수성이 세계로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의 중심이다. K 컨텐츠 이것만 붙이면은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홍보를 할까요? K-차니쌤. 별로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관련 지도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하면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 가운데 중심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기차를 탈 때 어디로 갑니까? 서울역에 가죠. 서울역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 전 세계 수도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표지판. 네, 이거 선생님이 찍은 거거든요. 도쿄는 1158, 그리고 여기는 워싱턴 DC는 11,172. 이런 식으로 거리를 표시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각국의 수도 간 거리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를 이어주는 도로들이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있는데 1호선부터 쭉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아를 연결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점이에요, 종점.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일본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 부산에서 끝내지 말고 이 아시안 하이웨이의 종착지를 우리 일본으로 이어줘. 그래서 여기다가 해저 터널이나 다리 만들자라고 일본이 막 말하고 있었어요. 안 만드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이득입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종점인 게 좋죠. 도쿄나 이런 데가 종점이면 좋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아시안 하이웨이 2개나 지나간다. 1호선과 6호선이 지나간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요거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라는 표지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7번 국도, 우리나라의 7번 국도 동해안 따라서 달리는 도로 있어요. 거기 가보면 6번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수능과 내신에서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별표를 쳐주시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빈출 주제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나라 위치 알았단 말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야? 어디까지 우리 건데? 라는 걸 살펴봐야겠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영역입니다. 영역이란
우리나라의 주권, 우리나라의 권리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입니다.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 그걸 살펴보니까 세 개들이에요. 땅, 바다, 하늘. 그래서 영토, 땅, 영해, 바다, 영공, 하늘. 이렇게 세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우리의 국민의 안전, 생활터전 이런 걸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우리나라 영토야? 어디까지 우리나라 영해야? 어디까지 우리나라 영공이야? 요거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에요. 우리의 땅. 그럼 이 땅이 왜 중요한데요? 이 땅을 알아야 그 땅에서 붙어있는 바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하늘, 영해와 영공 설정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여기 전체를 다 우리나라 땅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헌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반도는 우리나라 영토다라고 써있어요. 즉, 북한도 우리나라 거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한만 우리 거야 이렇게 안 써있어요.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땅만 우리나라 땅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는 여기 섬 주민들은 다 버릴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섬들을 표현하는 게 그 부속 도서다라고 한 거예요. 섬들이 다 책 아니에요. 이렇게 책 아니고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우리나라 영토예요. 영토, 땅입니다. 땅. 자, 근데 중요한 게 이 영토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넓힐 수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갯벌이 있으면. 갯벌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러분 여기에 쌤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만큼 원래 국경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국경선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방조제예요. 방조제. 밀물썰물 막는 뚝이야. 뚝. 왜요? 이만큼 땅 확장한 거예요. 뭘로? 갯벌을 땅으로 바꾸는 간척 사업으로. 그러니까 간척 사업을 하면 땅이 더 넓어지겠죠. 땅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영토는 확장이 가능하다. 뭘로? 간척 사업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영토를 넓힐 수 있다. 뭘로? 간척 사업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영토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영해입니다. 여러분, 영해가 영토, 영공, 영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영해란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있는 바다예요. 바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기선이 여러분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베이스라인. 기준에서 12해리까지. 해리. 여러분 해리 걸스데이 해리 그분 아니에요? 해리가 이 바다나 하늘의 거리를 잴 때 쓰는 통상적으로 쓰는 단위입니다. 약 1.8km예요. 약 1.8km인데 네, 이거를 우리나라의 영해야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베이스라인 있으면 거기부터 12해리까지는 우리나라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있대요. 영토라고. 자, 그럼 이 베이스라인은 어떻게 정해? 베이스라인은 어떻게 정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도 해. 자, 요렇게요, 요렇게. 자, 여기가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그럼 딱 봐도 어디부터 우리 바다야? 여기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여기. 요 해안선을 쓰면 되겠죠. 요 해안선부터 이렇게 12해리 우리 거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이 씁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기선이다. 통상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요 통상기선이 어디냐? 해안선이에요. 해안선이다. 해안선. 자, 근데 이 해안선도 정할 때 참고해야 될 게 있더라.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땅이고요. 두 개 그릴게요. 자, 파란색으로 바다를 표시할 건데요. 바닷물이 일정하지 않죠. 왜요? 밀물과 썰물 때문이에요. 밀물은 밀려 들어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올 때는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 거예요. 바다. 썰물 때는요, 바닷물이 쭉 빠지죠? 여기까지 빠질 거예요. 바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밀물을 기준으로 해안선을 하면 여기부터 12해리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밀물 때 해버리면 바다가 썰물 때는 여기로 빠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손해를 보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가장 썰물일 때 기준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헬이야. 이런 식으로 결정해 놓으면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와도 오히려 바다가 더 늘어난 효과가 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안선을 설정할 때는 뭘로 한다? 가장 낮은 이 바닷물의 기준선. 그게 뭐냐면 가장 낮은 밀물 썰물의 선. 그게 최저 조위선이에요. 연안이 해안선입니다. 연안. 해안선의 가장 낮은 바닷물 선. 그게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베이스라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선이 단조롭구나. 뭐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뭐 이런 거죠.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섬이 여기 있어. 그러면 나 12해리, 나도 12해리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기선이다. 그래서 통상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안선이 꼭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죠. 극단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if 여러분 해안선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단조롭게 있으면 그냥 여기서 12해리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국경선이 근데 이렇게 생기면요. 정말 극단적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12해리 합니다. 12해리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12해리 이렇게 설정했대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외국의 군함, 항공모함이 영해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공해잖아요. 공공의 바다니까 여기 항공모함이 와도 상관없단 말이야. 항공모함이 오다가 여기서 쉬었다 가야지.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코앞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코앞까지 올 수 있잖아. 여기 다다다다. 이게 뭐야? 핵미사일을 배치하라고 우리가 도와주는 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상한데? 또 하나 볼게요. 이 국경선에 여기에 마침 섬도 있는 거야, 섬이 좀 근처에 있었어. 섬이 좀 근처에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기도 0에 12L이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런 식으로. 역시 항공모함이 우후 룰랄리 룰랄랄리 우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럴 때는 정한 거예요. 가장 외곽에 있는 도서, 땅이나 섬의 끝자락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그렇게 만들어졌더니 직선 모양이 나오더라. 그런 걸 직선기선이라고 쓰는 겁니다. 어디서 씁니까?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섬이 많을 때 쓴다. 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네. 자, 요거 살펴볼게요. 요 그림이 우리나라의 이제 기선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동해안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동해안은요. 너무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봐. 이뻐. 예뻐. 그냥 그럼 여기는 그냥 바로 12L이 하면 되겠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베이스라인 쓰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통상기선이 쓰였어요. 여기 이렇게. 쉽잖아. 너무 단조롭잖아. 울릉도도 여기 넘어가니까 이렇게 12L이, 똑도도 12L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거예요. 제주도도 그냥 12L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황해하고 남해가 문제더라. 너무 삐뚤삐뚤. 너무 삐뚤삐뚤해.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이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었다. 여기가 직선기선입니다. 황해하고 남해안은 직선기선. 여기 동해안은 통상기선. 섬들은 통상기선을 쓰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네. 또 문제가 생겼네. 여기 동해안의 요 두 군데를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할게요. 여러분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동해안이 이렇게 꺾이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만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이고 여기다가 만약에 12해리 해버리면 아까 봤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여기로 막 군함들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자. 그래서 직선기선을 써요. 여기 울산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 여기 두 군데는 직선기선을 쓰고 있다. 주의, 동해안은 모두 통선기선이다. 틀렸네요. 왜? 여기는 직선기선이니까. 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우리 때문이 아니야. 얘네 때문이야. 여기 밑에 여기 섬 4개 있거든요. 이런 나라 있어요. 여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여기 지울게요. 우리 부산에서 12L이 해야지 해서 뭐 직선기선 했어. 여기서 12L이 딱 해야지 12L이 해야지 했더니 요 섬이 등장합니다. 이 섬이 뭐냐?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스시마.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마도예요. 이게 누구 거? 일본 거. 여기 12해리 하면 딱 좋은데 일본 땅에 있잖아요. 일본이 여기서 12해리 이렇게 부르면 우리나라 영토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의를 봅니다. 여기는 너랑 나랑 너무 가깝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협의하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3해리.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우리 거라고 합니다. 어디? 여기. 대만이래요. 대마도하고 부산, 이쪽 사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한해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써져 있는데. 대한해협이라고 부릅니다. 대한해협.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에서 3해리를 우리나라의 영해로 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해와 관련된 법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 베이스라인에서 측정해가지고 12해리까지 우리 거 한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일정 구역은 대통령이 정한다. 여기는 12해리 이내에서 해야 될 것 같다. 12해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12해리를 못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어디? 여기. 대한해협. 대한해협을 말하는 거예요. 기억. 여기 밑줄 친 기억은 대한해협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기선 봤더니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상기선. 그냥 해안선이죠. 해안선. 그 통상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통상기선 어디 있습니까? 동해안에 있다. 그리고 섬들이 있다. 섬들. 제주도나 독도나 울릉도나 이런 섬들. 그리고 여러분 마라도도 통상기선입니다. 마라도도. 통상기선이 있다. 근데 지리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한다. 여기는 기점을 연결한 직선기선을 사용한다. 어디? 황해안과 남해안. 여기는 직선기선이다. 그리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해 기선으로부터 안쪽에 있는 건 내수라고 한다. 자,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 직선기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니까요.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빗금칠게요. 이렇게 빗금친 바다들이 새롭게 생겨요. 영토 있고요. 영해 기준이 뭐냐면 기선으로부터 12해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지금 요 주황색이고 초록색 잘 보이죠? 지금 여기는 영해야. 영해 정의가 뭔데?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럼 여기 있는 바다는 뭐지? 영해는 아니에요. 왜? 정의에서 어긋나. 기선으로부터가 아니에요. 기선 여기 아니잖아. 기선 여기잖아. 그럼 여기 이 바다는 뭐야? 그럼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이야. 우리나라 땅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안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물이에요. 내수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내수라고 부른다. 아니 안쪽에 있는 물이요.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내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대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영해는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곳들이 있대요. 어디? 동해안의 대부분. 그리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마라도 여기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베이스라인을 쓰고 있어 했고요. 황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너무 복잡하고 섬도 많아. 그러니까 그 섬을 연결한 직선기선 쓰고 있다. 12해리만큼 어디? 서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부에 영일만과 울산만 아까 보여드렸죠. 갑자기 확 들어간 많이 있으니까 직선으로 이었다. 여기는 12해리.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게 생겼다. 어디? 스시마. 대마도가 있는 대한해협은 12해리를 못하더라. 여기는 3해리를 적용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역을 하다가 영해에서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독도와 동해 알아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였는데요. 강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화이팅!